안녕하세요. 혹시 이제 전번 주에 우리 어떤 거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했는데 실천해 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뭘 해봤어요? 네, 메일링 서비스 했더니 메일이 오던가요? 와요. 그런데 오면 그게 이제 서비스에서 온 건 좋은데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보는 걸로 보내니까. 그래서 법제처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법제처 직원들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런 걸 왜 일반인들이 모를까요? 자기들은 이렇게 쑥 지나가면 보면은 다 보이는데 왜 그게 안 보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반인 시선으로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용어를 조금 더 쉬운 용어로 좀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희들은 그 용어를 다 아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하지 말고 일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세법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우리 글로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글로 순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글로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바꾸고 있는 과정 중에 민법이 아마 먼저 올해부터 일반 우리 국민 순화로 바뀔 거예요. 국어로. 그럼 바뀌어버리면 또 너무 또 이 용어들을 그 법 용어가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들이 쓰는 용어로 바뀌다 보면 또 그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이제 세법은 어느 정도까지는 바꾸는데 그 나머지는 못 바꿔요. 그 나머지를 못 바꾸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이제 풀어가는가. 지금 이제 실무 사례는 제가 이제 사례로 풀어간다 그랬는데 사례 형태인데 지금 제 일장은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제가 이제 옆에다가 돈나무를 그려놓은 거예요. 저 돈이에요, 돈. 우리나라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열리고 있어. 달러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요걸 그냥 갖다 잡기만 하면 돼요. 야, 그래서 그 세법은 돈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계속 그러잖아요. 세법을 모르면 돈으로 해결해라. 그런데 세법을 알면 이거는 전부 다 내 거란 이야기예요. 이건 전부 다 내 거란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물하고 관련돼 있는 게 이제 사례로 어떤 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는 지금은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공부 아니라 자격을 이제 취득했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는 긴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긴장할 거 없고 이제 고객이 와서 물어본다고 했을 때 고객에게 어떻게 상담을 해가지고 그 고객이 우리 사무실에서 와서 바로 계약서까지 쓰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계약서까지 쓰고 나가게끔 하셔야 돼요. 한 번 들어오신 분은 그냥 무조건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하면 제일 먼저 손님들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문 열고 문을 딱 열어. 문을 열고 앞에 한 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문만 열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분이 우리 사무실로 발이 한 발, 두 발 들어오게까지 하려면 뭔가 대답을 해 주셔야 돼. 그런데 그 대답을 할 때 이제 이런 건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취득세 상담 좀 하려는데요. 그러면 취득세 상담하는데 그럼 어떤 물건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해서 그 물건의 종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기본이 이게. 그러면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회원권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벌써 아니 이걸 다 알아야 한다. 어떻게 다 알아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 시험 공부 아니잖아요. 시험 공부 아니니까 책을 펼쳐놓고 상담하시면 돼요.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중개사 되신 분들이 사무실 가보면 어느 누구 하나 전문적으로 이런 책들이 없어요. 그런데 변호사나 세무사 사무실에 가면 관련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딱 한번 갔는데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상담을 갔는데 상담하러 갔더니 변호사가 큰 사전이죠. 그 법률 사전. 그걸 큰 걸 가지고 와서 딱 자기 앞에다 딱 놓더라고요. 그러고 나 상담하니까 거기서부터 법을 찾아가지고 그 법 지문을 찾아서 그 법대로 설명을 해줘요. 보면서. 그게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아가지고 상담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필요 없어요. 딱 필요하면 취득세. 그럼 예를 들어 부동산 상담한다 그러면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와 관련된 책을 펼쳐놓고 일단 펼쳐.
펼쳐놓고 그러면 대상물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그럼 관세 대상물 펼쳐놔요. 펼쳐놓고 물어보는 쪽 페이지수 넘겨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땅에 대한 취득세 물어본다고 그럼 토지에 대해서 펼쳐놓고 설명하면 돼요. 그럼 건물 보면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건축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건축물. 이걸 다 어떻게 다 아냐 이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고로 독립된 시설물 보면 내저시설, 저장시설, 독구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아냐 이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시설도 취득세 대상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니까 취득세 내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것도 세금 내요? 네, 법 규정상 보세요.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 규정상 요거는 취득세 대상입니다 하고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이제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책을 봐도 돼요. 시험을 볼 때는 책을 보면 안 돼요. 근데 합격하신 분들은 그게 책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제 전문가니까 책을 보셔도 되고 법전을 보셔도 되고 사이트 조회를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셔도 돼요. 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 만약에 차량이다. 그러면 차량은 어디까지가 차량의 과세 대상이에요? 물어보면 차량의 범위 한번 가보세요. 뭐 태양열이나 배터리 등 기타 전원을 이용하여 기구. 그런데 여기서 차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차량 개념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차는 뭐가 있어야 된가요? 제일 먼저 동력이 있어야죠. 운전대에 동력으로 가야 되니까 동력이 있어야죠. 그럼 또 어디서 움직여야 된가요? 지상에서, 땅에서 움직이는데 차량이라는 건 땅에서 움직이고 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니요. 운반은 역할,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운반을 하면 차량이 돼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자, 동력이 있어야 되고 육상에서 움직여야 되고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죠. 자, 그럼 오토바이는 차량이겠는가, 차량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그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무하실 때는 오토바이 차량이네? 그럼 오토바이는 인도로 다니면 안 되네? 차도로 다녀야 되네? 그럼 번호판 붙여야 되네? 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는 차량인 거 아닌가요? 왜 아닌가요? 그렇죠. 동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수레도 동력이 없으니까 안 돼. 그럼 그건 동력이 없으니까 이건 차량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생각을 딱 해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 놀이동산에 가보면 케이블카 있죠. 자, 케이블카는 차량이겠는데 차량 아니겠는가? 왜 아니겠는가? 자, 그러면 케이블카 어디서 움직이는가? 비행기로 날아다니는가? 케이블카 날아가든가요? 선으로 연결돼 있든가? 선이 어디서 어디로 연결돼 있든가? 공중에가 연결된 땅에서 땅으로 연결됐든가? 밑에 땅에서 정상에 있는 땅에서 땅으로 움직이니까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가? 육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육상에서 움직이고 동력이 있고 그 통 속에 사람을 넣어서 화물을 넣어서 운반하죠. 그럼 세 가지 조건 맞았네요. 그래서 케이블 그런 게 아니라 케이블 차량이네. 그래서 그것도 차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것을 책을 이제 읽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실무를 하실 때 실무가 어렵다고 하는데 많은 분이 어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책을 안 보고 그냥 제 머릿속에 든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돼요. 이제는 보면서 그냥 상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그러면 선박이라는 것은 차량하고 달라요. 선박은 뭐냐면 선박은 물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물에서 움직여요. 그러면 물에서 움직이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선박이라고 그래요. 그럼 차량하고 선박의 차이점은 뭐가 지금 있고 없고인가요? 여기는 땅에서 움직이면서 동력을 이용해서 땅에서 움직이고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면 차량이고 물 위에서 떠다니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선박이에요. 그럼 뭐가 없는가요? 그렇죠. 동력. 왜?
선박은 뭘로도 움직이니까. 돛담배 있잖아요. 동력이 아닌 돛의 힘을, 바람의 힘을 빌려서 움직이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범선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선박은 무조건 우리는 배 그러면 물에서 떠다니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동력이 있든 없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움직이면, 그러면 뗏목은 취득세 대상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취득세 대상 아니에요. 예. 자, 항공기라는 게 뭐냐면, 항공기는 이제 어디서 움직이냐면 하늘에서, 공중에서 움직이는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긴 조건이 뭐냐면, 항공기는 사람이 조정을 해야 돼요. 사람이 탑승하여 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글라이더 사람이 탑승하여 조정하든가 안 하든가? 행글라이더 하죠. 그럼 그건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거 다 하나도 안 배우잖아요. 하나도 안 배우는데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그러면 행글라이더도 취득세 대상인가요? 그러면 네, 그것도 비행기니까 보니까 맞네요. 대상이 되네요.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 겁을 내시면 안 돼. 이제 실무를 할 때는 일단 겁내지 마시고 상대방이 물어보면 책을 찾아보면서 같이 상담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 확실하니까. 보면서 해주셔야 되는데, 안 보고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뭐 해결하려고 그래요. 안 보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무사들도 아무도 몰라요. 모르니까 세무사님들도 책을 펼쳐놓고 전문적으로 지방세 상담하는 책이 한 1000몇 페이지 된 책이 있어요. 그거 펼쳐놓고 하나씩 넘기면서, 아, 여기에 있네요. 여기 대상이니까 맞네요. 그럼 혹시 여기 판례 있는가, 예규는 한번 볼게요. 예규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취득세 대상이 되겠네요 하고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걸 막 애우려면, 우리 시험 볼 때는 막 애웠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애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씩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설명을. 그러면 광어권이나 어업권이나 양식어권이나 해운권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인데, 물어볼 때 갑자기 양식어권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또 해안가에 있는데 그 지방에서 중개사 일을 하다 보면, 중개사 일을 할 때 먼저 지킬 게 딱 처음에 이제 머릿속에 생각할 거, 손님이 왔을 때 무조건 손님에 맞게끔 상담을 하는데, 나는 일단 중개사니까 나는 못 보고 해도 된다. 책을 보고 해도 된다. 그러면 중개사 일을 하실 때 전문적으로 필요한 책들이 다 구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세와 관련된 책,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책, 상속세와 관련된 책, 증여세와 관련된 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거 책을 펼쳐가지고 대략 내가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대략 페이지 수가 어느 정도 페이지가 들어있는지를 자꾸 넘겨보셔야 돼. 그래서 자꾸 넘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취득세 지방세법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중에 취득세와 관련된 게 대략 한 200페이지 있다. 그러면 2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넘겨보면, 아, 이 정도면 있겠다. 그 정도는 잡아서 넘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 이건 재산세를 모르면 재산세나 이 정도 있겠는데 하고 딱, 그런데 손님 앞에서 이 정도 있겠나 딱 넘겼는데 그 자리에 딱 나온다 그러면 완전 전문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자꾸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실무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게, 손님이 와서 세법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죠.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법이 그때그때 바뀌니까. 그래서 법하고 관련된 것은 그때그때마다 책이 다 구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이제 다 알고 내가 준비를 했어. 이제 준비했는데 손님이 딱 왔는데, 첫 번째 이제 손님이 왔어. 우리 사무실에 탁 왔는데 이분이 아파트를 취득했다네요.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취득할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는 걸 취득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세금을 언제 내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막 머릿속에서 저걸 어떻게 대답하고 뭐 어떻게 대답,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럴 필요 없어요. 책 다 펼쳐놓고, 네, 자, 취득했으니까 아파트는 요거는 건물이네요. 자, 건물, 주택이잖아요. 그럼 이제 건물이니까 부동산에 있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하셨으니까 이제 취득세 대상은 되시는데, 먼저 취득세라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공부하신 분 중에 실수하신 게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아파트를 10년 만에 산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중개사님들이니까 제가 이제 질문하러 왔어요. 딱 와서 그러면 취득세를 언제 내야 돼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해보세요. 언제까지 내야 돼요? 그런가요? 그렇죠. 잔금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셔야 돼요. 이렇게 상담하시면 이제 저는 그래 60일 정도 되면 그때 정도 세금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래. 그런데 오늘 잔금하러 왔어. 잔금 날짜 오늘 잔금 날짜예요. 잔금 날짜 왔는데 법무사가 세금이요? 뭔 세금이요? 60일 뒤에 내도 된다면서요. 아니 등기를 하려면 세금부터 내셔야죠. 아니 중개사님이 60일 뒤에 내도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시험 공부하실 때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에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한테 저한테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중개사님이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뭘 물어보냐면 등기를 언제 하실 건데요? 등기를 언제쯤 하실 건데요? 잔금 치르고 바로 해야죠. 네, 그러면 잔금 할 때까지 취득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0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하고자 했을 때는 등기 서류를 신청하는 날까지니까 등기할 때 그때 세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데 뭐 실수하신 분들이 무조건 60일이에요. 이래버려요. 처음부터. 그래서 언제나 취득세는 실무에서는 등기 전까지예요. 등기 전까지예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등기 전까지인데 그런데 등기를 좀 늦게 할 생각이면 등기를 언제 할 거예요? 저는 한 1년 정도 있다 할 건데요. 1년 정도 있다 할 건데요. 그러면 잔금 플러스 잔금 치르고 나서 며칠 안에 해야 돼요? 해야 된가? 60일. 그때는 60일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이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를 보고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실무예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법대로만 상담해 버리시면 안 돼요. 법대로 상담 안 되고 그분에 맞게끔 상담을 그대로 해 주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예를 하나 들을게요. 자, 오늘 날짜로 오늘이 7월 날짜가 13일인가요? 13일에 목요일이에요. 오늘 금요일이 아니에요. 13일. 이날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날짜가 나오면 여기서 플러스 60일이 되는 날까지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언제나 60일이면 대략 2개월이에요. 그러면 2개월이면 개월이면 여기가 월이니까 월에다 2를 더해. 2를 더하면 9월. 여기는 그 날짜를 그대로 써 일단. 그대로 써요. 13일 이렇게 써놓고 이제 7월 달하고 7월, 8월, 9월은 안 지나갔죠. 7월은 지나가고 8월도 지나가죠. 그러면 7월 달하고 8월 달은 날짜가 30으로 돼 있는가 31로 돼 있는가? 둘 다 3일이니까 빼기 2. 그러면 9월 11일까지는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빨리 하셔야 돼요. 늦어도 9월 11일까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걸 안 했을 때 그분에게 주의를 줘야 돼요. 만약에 9월 11일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하시면 가산세 20%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벌칙을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벌칙을 알려줘야만 그분이 이 날짜에 제대로 지키겠는가 안 지키겠는가? 지켜요. 그리고 퍼센트를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벌칙으로 20% 더 물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세금이 나오시면 단 1분만 늦어도 200만 원 가산세 물으셔야 되니까 그거는 조심하세요 하고 반드시 그때는 절대로 가산세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시면 안 돼요. 딱 강하게 말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충 가산세 같은 거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가산세 말할 때는 절대로 냉정하게 말하셔야 돼요. 여기는 앞에 세금 여기까지 이야기할 때는 9월 11일까지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때까지 안 내시면 가산세 있으니까 가산세는 꼭 나오네요. 이건 깎아주는 거 아니니까 잘못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확인을 딱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날짜가 되기 전에 실제로 9월 11일 날 세금을 낸다. 그러면 이 날짜에 대략 한 10일 정도 전에 다시 한번 문자를 주거나 전화를 그분에게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메모해놨다가.
꼭 그게 그 중개사님이 하실 일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까지 가가지고 11일 지나서 12일 혹시 어제까지 취득세 내셨어요? 뭔 소리예요? 깜빡했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한 10일 정도 전에 한번 전화 주고 그다음에 한 5일 전에 5일 정도 남겨놓고 한 번 더 전화 드리고 그러면 끝까지 그 고객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분도 알아요. 그럼 그분이 나중에 또 우리 사무실하고 고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날짜 연습도 잘 해놓으세요. 그런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이런 날짜 잡는 거 실무에 가면 진짜 중요하니까 이런 거 이 날짜 단 하루만 어겨도 가산세가 나와요. 만약에 제가 잘못 말해가지고 9월 13일까지 준비해야 돼요. 13일까지라고 설명을 해놨어. 근데 그분이 진짜 13일 날 내려갔는데 가산세 20% 물며 가산세는 누가 물어줘야 되는가? 중개사 물어줘야 돼요. 말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연습은 중개사 일을 하시기 전에 계속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날짜를 임시로 취득했을 때 언제까지 세금 내야 되고 또 그 세금을 여기까지 내는 게 아니라 혹시 이 사람이 잔금이 7월 13일 오늘 잔금날 오늘 등기를 한다. 오늘 등기하면 그때는 세금을 언제까지 내란냐인가? 오늘까지. 7월 13일 오늘까지 이날까지 세금을 준비해 가야 돼요. 먼저 이제 취득세 상담하실 때 이제 알겠죠. 취득세는 절대로 먼저 60일이란 말을 실무에서는 꺼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먼저 깨우면 안 되고 상대방한테 운을 띄워버리시는 거예요. 언제 등기 신청하실 수 있겠어요? 등기를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물어보고 그 등기 하시고자 하는 날이 60일이 넘지만 않았으면 네 그때까지 얼마 준비해 주시면 돼요 하고 세금을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금액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할 때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 등기가 60일이 넘어버리면 그때는 60일이 되는 날까지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날이 지나버리면 또 뭐가 있다는 걸 설명하라는 얘기인가요? 가산세. 가산세 이럴 때 강하게 말하셔야 돼요. 가산세는 반드시 잘못하면 나오니까 큰 20%면 엄청난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취득세 말고 다른 세금이 또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거는 살짝 비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을 이 사람이 잔금을 다 치르고 난 다음이라 하면 이런 세금을 설명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세금도 있고 이런 세금도 있고 또 이런 세금도 있고 이런 세금도 있고 막 세금을 이야기하며 겁나서 이거 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이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는 법무사님이 알아서 정리 다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만 그냥 살짝 돌리셔야 돼요. 이런 세금들은. 그래서 지방교육세도 농어촌 특별세도 있어요. 여기에요. 이렇게 지방교육세, 이렇게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그런데 또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제일 밑에 한번 보시면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요게 비과세가 뭐냐면 서민주택 같은 경우는 서민주택은 농특세를 물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서민주택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국민주택 규모는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니까 그건 농특세는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요. 그런데 말 잘못하신 분은 이렇게 말을 잘못하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잘못하냐면 집이 조그매서요. 농특세 안 나와요. 그럼 빈정상해버려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도 조금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주택 규모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히 농특세는 비과세로 요거는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1번 사례는 상담하는 요령을 알았어, 이제. 자, 그러면 2번 사례도 우리가 다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계속 있는가? 임시인가요? 임시. 자, 임시. 그럼 임시 사용 건축물이네? 자, 임시 사용 건축물은 1년을 초과했냐? 초과 안 했냐? 1년을 초과하지 않을 때가 있고 1년을 초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임시로 쓰는 물건인데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요건 비과세예요. 요거 세금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하냐면 그러면 이 임시로 쓰는 건물인데 요거를 언제까지 설치하실 거예요? 하고 이건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설치 기간이.
그럼 사용 기간이 지금부터 얼마 정도 사용하실 예상이세요? 하고 먼저 물어봤어요. 예상만 하면 돼요. 예상만. 지금부터 언제까지 설치하실 거예요? 물어봐서 혹시 이게 1년 넘을 것 같아요? 1년 안에 철수할 것 같아요? 하고 물어봐서 1년이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세금 신고 안 하셔도 돼요. 그건 가서 구청에 가가지고 이제 사용 시기만 적어 내시면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다고만 거기다 표시하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요. 그런데 1년이 넘어요. 1년이 넘으면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여기서 겁을 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세법은 상대방이 겁을 주시면 아무것도 상담이 안 돼요. 자, 1년이 넘었더라도 세금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나와요. 그래야 된가? 얼마 안 나와요. 그러면 돼. 무조건 얼마 안 나와요. 무조건 얼마 안 나와요. 그러면 돼. 내 세금 아니니까. 예, 내 세금 아니잖아요.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얼마 안 나와요. 자, 왜 얼마 안 나오냐면 임시로 사용한 건축물들은 임시는 등기까지 포함해서 취득세 물리는 거 등기 빼고 물리는가? 빼고. 등기 빼고 물리니까 이런 경우는 중과 기준 세율로 물려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중과 기준 세율이 뭔지 알겠는가?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통상적으로는요 4% 물리는데요 특별히 2% 빼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많이 빼주네요. 그래. 그런데 처음부터 2% 물려요. 그러면 그거 많이 물리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였는가? 4%죠. 그래서 기본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4%인데 이런 경우 특별히 2%만 물려요. 그러면 반절이나 깎아준다고요? 이래요. 근데 2% 물린다면 많이 물리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하실 때 중과 기준세율이 2%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건물을 유상으로 거래하면 그게 4%잖아요. 4% 중에서 반절을 깎아주니까 50%씩이나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를 딱 크게 4% 물려야 될 것을 2%만 물리니까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임시로 사용하려고 1년이 넘게 임시 사용하려고 구청에 신고했어. 자, 1년이 넘은다고 했어요. 1년 넘은다고 하면은 구청에서 그러면 세금 전 금액의 2% 물리겠죠. 그런데 쓰다 보니까 1년 안 돼서 제가 철수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1년이 넘을 것 같아. 1년이 넘을 것 같다게 해가지고 1년이 넘게 설치 기간 1년이 넘을 것 같아요. 하고 신청했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돼서 그걸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아니 무조건 없다니만 책을 찾아봐야 돼. 나중에 지금 여기는 없어요. 어디엔가는 있을 거예요. 어디엔가는 있어.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제가 농담처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1년 넘어가지고 세금을 내놨다가 실제로 1년이 안 돼가지고 철수했을 때는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 하고 물어봤으니 많은 분이 없어요. 그런 걸 왜 돌려준대? 한 번 받았는데 왜 돌려준대요? 그래요. 우리 정부는 나쁜 정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용을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세금을 물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초과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임시로 돈을 받은 거예요. 임시로 받았다가 1년이 초과되지 않았다고 내가 철수했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모든 걸 1년이 안 됐다는 걸 증빙을 하면 그 돈 받은 걸 정부가 그대로 돌려줘요. 이자는 안 쳐줘요. 원금만 그대로 돌려줘요. 원금만. 그래서 처음에는 1년이 넘을 것 같다고 해서 세금을 냈지만 실제로 1년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그거요. 제가 알아서 돌려받게 해드릴 테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고객으로 하시면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돼요. 그럼 그냥 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례 같은 걸 많이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상담할 때 진짜 편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같은 거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이 모델하우스만이 아니라 뭘 생각하냐면 혹시 기차 카페 같은 거 가보셨는가? 폐기차 이제 그 운행하다가 기차 운행 않고 이제 카페로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강원도 가면 그런 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취득세 대상이겠는가 아니겠는가?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을 생각해요. 자, 건물. 우리 건물이라는 건 주로 건물은 뭐가 있어야 되고?
지붕. 자, 기차 카페 가보면 지붕 있던 거 없던가? 있어요. 하늘 안 보이잖아요. 카페 가보면. 자, 벽 있던 거 없던가? 있어요. 있잖아요, 벽. 기둥가 벽이 있잖아요. 또 천장도 있고 지붕도 있고 벽이 있으면 이거 뭘로 보는 거야? 건물. 저 건물이죠. 건물인데 거기서 기차 카페를 1년 이상 할 생각이면 취득세 안 낸다? 낸다. 내는 거예요. 그것도 컨테이너 하우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1년 넘으면. 그런데 설치를 1년 넘게 내가 카페를 1년 넘게 하려고 설치했다가 1년 안 돼서 철수를 해버리면 다시 내가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겠는 거 없겠는가? 있어요. 인지 알겠죠? 봐요. 이렇게 사례를 하나를 연습해 놓으니까 여기저기다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공사할 때 보면 공사 현장 사무소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건 고정이든가 임시든가? 임시. 자, 임시 사용 건축물이니까 그것도 공사 현장에 보면 컨테이너 하우스가 계속 있든가 어느 순간 철수해 버리든가? 자, 그 시기가 얼마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철수했다. 그렇죠. 1년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제 철수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넘어버리면 취득세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1년이 넘지 않기만 하면 그건 비과세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도 계속 있다가 계속 모델하우스 그대로 있던 거 또 붓고 또 짓고 붓고 또 짓고 그러던가? 부시고 또 짓고 부시고 또 짓고. 왜? 세금 낼 돈으로 부시고 다시 짓고 그런 거예요. 이제 요거 이제 알았죠. 이제 임시사용 건축물은 저거 1년이 넘으면 세금 물리는 거고 1년이 안 넘으면 안 된다. 단 처음에는 1년 넘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1년이 실제로 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돌려받는다. 자, 이제 해결했어. 이제 모델 임시사용 건축물 상담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요런 이제 특이사항 부르죠.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이 사회행위. 자, 사회행위라는 용어를 사회행위가 뭔 말인가? 민법에서 배우는 이건 뭐하고 똑같냐? 통정. 이게 사회행위. 나쁜 짓. 서로 짜가지고 서로 나쁜 짓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증여자와 수증자가 이 사람이 자기 물건을 수증자에게 넘겼는데 실제로는 넘겼다는 야인가 가짜란 야인가? 가짜.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증여자에게 뭐 받을 사람이 있어. 제가 이제 증여자에게 야 너 내놔, 너 돈 내놔. 그랬더니 나 가진 거 없어. 나 가진 거 없다고.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네가 찾아서 가져가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알고 봤더니 안 뺏기려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기 재산을 다 넘겨버렸네. 그래서 채권자가 법원에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요 행위 자체가 이 증여 자체가 부정한 행위다. 나쁜 행위다. 나쁜 행위다는 게 요게 사회행위예요. 나쁜 행위가 사회행위예요. 그러면 나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걸 무효로 해버린 거예요. 이 증여 자체를 무효로 하고 증여받은 걸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원래대로 되돌려가지고 원상회복을 하는 거예요. 원상회복을 하면은 제가 이제 채권자인 제가 증여자에게 그 재산 뺏어갈 수 있겠는 거 없겠는가? 있어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사회행위를 원인으로 증여계약 취소 판결하여 증여취득자의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말소되고 등기했던 게 말소되고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나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수증자에게 취득세 물리나요? 그랬어요. 원래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줬으니까 취득세 물리나요? 그랬어요. 자, 이제 한번 가보죠. 자, 물리는가 안 물리는가 보죠. 자, 해설 봐보세요. 자, 해설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봐보세요.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취득세를 냈으면 증여를 받아서 취득세를 냈으면 취득세 낸 것을 뭐 해주란 야인가? 환급 받아야 돼요.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으시면 되면 환급 받으시면 돼. 왜? 이거는 누가 원상복귀를 요구했으니까 정부가 너 원래대로 다시 원위치 시켜라. 말소이가 원위치 시켜라. 그런데 등기분에 대해서는 등기부상에 기록된 그 돈은 돌려준다 그랬는가 안 돌려준다 그랬는가? 절대 안 돌려줘요. 취득세만 돌려주지 등기값은 절대 돌려주지 않아요. 법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가지고 환원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세는 돌려주는데 등기분에 대한 등기값은 돌려주지 않아요. 자, 이제 환원되면 요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양도소득세 배울 때 매매 원인 무효소, 매매했지만, 여기는 증여하겠지만 거래를 했지만 매매 원인 무효소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됐을 때는 새로운 거래로 본다? 거래가 아닌 걸로 본다. 거래가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그거 똑같은 논리예요. 증여를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이거 증여 자체가 무효 판결을 받아서 다시 원위치가 됐을 때는 처음부터 취득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봐서 내가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재산 분할이네요. 재산 분할. 이제 재산 분할. 이것도 취득세에서 배운 거 이건 다 알 거예요.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나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결혼해서 집을 주택을 취득하는데 갑 이름으로 100% 등기를 했어요. 자, 갑 이름으로 100% 등기하면 요 주택은 갑의 주택인가요? 을의 주택인가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갑을 공동 소유해요.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이후에 취득한 재산들은 무조건 부부 공동 명의예요.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해서 그 사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혹시 아저씨 명으로 이 주택이 등기가 100% 돼 있으면 그 반절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이 내 앞으로 다 등기돼 있으니까 너는 네가 한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너는 그냥 나갈 내가 쫓아내버리면 너는 그냥 몸만 나가라 막 그러면 헛소리하지 말라고. 결혼 이후에 취득한 거 내 지분 있다고. 네 이름으로 등기돼 있지만 그때는 당신 이름으로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돼요. 그때는 싸울 때는 네 이름으로 이래야 돼요. 네 이름으로 등기돼 있지만 실제로 그 중에 일부 지분은 내 거라고. 내가 내 공로를 인정해서 내 거라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갑 50%, 을 50%, 50%로 인정을 해줬어. 자, 50% 인정해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50%로 등기를 하려고 하네. 그러면 이 50%라는 것은 지금부터 내 거란 얘기인가?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50%가 처음부터 내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100% 속에 50%는 갑, 50%는 을이니까 100% 등기하면서 100%에 대한 세금은 이미 냈으니까 물건값에 대한 이 주택, 물건값에 대한 세금을 이미 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낸 게 뭔만 안 냈냐면 등기분만 안 낸 거예요. 등기분만 과세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등기분만 과세하는데 우리 이제 시험 볼 때는 이걸 뭘 어떻게 했냐면 등기분만 과세하는데 무슨 세로 과세해요? 무슨 세로 막 그 세금을 말했는데 실무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등기분만 세금 내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뭔 세금이요? 내야 돼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전 등기니까 이거는 취득세로 내는데 그냥 세금 이만큼 내시면 돼요. 그러면 등기분만 내니까 자, 여기는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내가 유상 거래로 지금 보고 있는가요? 아니면 증여받은 걸로 보고 있는가요? 그렇죠. 그냥 받은 거예요. 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증여는 개인과 개인 간의 일반적인 증여는 3.5%예요. 3.5%인데 여기서 등기분만 물리니까 2%는 빼줘요. 2% 빼주고 1.5%만 내시면 돼요. 이렇게 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제 재산 분할을 해가지고 세금 낼 때는 세금 많이 나와요. 그래야 되는 거 얼마 안 나와요. 그럼 된가? 언제나 세금을 상담할 때 얼마 안 나와요. 그러시면 돼요. 세금은 얼마 안 나와요. 전체 한 4% 물으실래요? 그 중에 대략 한 1.5% 정도만 나오는데 전체 중에 1.5%만 내는데 요거 등기값만 내는 거니까 그 등기값만 말하면 1.5%라면 뭐 이렇게 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등기값만 조금 내시니까 그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취득세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취득세는 요 등기값에 대해서만 등기분만 취득세로 내면 되는데 자, 이분이
요 을을 등기를 등기 자기 앞으로 50% 등기해가지고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요 주택을 재산 분할해가지고 을이 요걸 팔았다고 생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을 나는 언제부터 내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여기서 양도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1번. 자, 여기가 2번. 자, 1번 보유기간으로 잡아서 해야 된가요? 2번 보유기간으로 잡아서 그래야 된가? 자, 1번으로 잡아라, 2번으로 잡아라. 기억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기서는 시험 볼 때를 생각하시면 안 돼. 본인 스스로 판단해보고 안 되면 책 뒤져보고 찾아보고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 이제 뭐가 지금 잘못됐냐면 50%는 언제부터 내 것이에요 그랬는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보유기간은 몇 번? 2번.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이게 1주택이다. 이 사람이 주택이 하나밖에 없다. 나는 1세대 1주택이면 보유기간 몇 년만 지났으면 이제 비과세고 2년만 지났으면 비과세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잘못해서 아직 2년 안 됐네요. 1번으로 따져가지고 상담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산 분할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걸 주택을 50%를 위자료로 받았을 때는 위자료는 뭐하고 똑같다겠는가? 매매니까 1번.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매매일 때하고 재산 분할일 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아무 문제 안 돼. 이거는 양도소득세 갔을 때가 가장 이게 어려우신 거예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재산 분할로 취득하더라도 요거는 등기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하고 상담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5번. 이제 엄청 어려운 게 났네요. 갑자기. 갑자기 뭐 희한한 질문이 어느 크게 났네요.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면 중개사님이 상담을 해야 되는가요? 그냥 세무사 찾아가세요 그래야 되는가? 그래요. 세무사 찾아가세요 그래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진짜 몰라요 이거. A, B 법인이 공동으로 집합 건물을 신축하면서 호텔 부분은 A 법인, 숙박시설 부분은 B 법인으로 각각 기소하기로 하고 그러면 전체 호텔은 A, 숙박시설은 B 법인으로 기소하러 B 법인이 먼저 부담한 공사비용을 A 법인으로부터 사업비 정상금으로 지급받고 이와 관련하여 분양 매출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를 매매거래 형식으로 봐 건축물 호텔 부분의 원시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를 B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뭔 말이에요? 도저히 상담이 안 되겠네.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요. B 법인이 먼저 부담한 공사 비용을 그럼 공사비를 원래 숙박은 B 법인이고 호텔은 A 법인이에요. 그런데 호텔 부분까지도 누가 돈을 다 줘버렸다는 이야기인가? B 법인이 먼저 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B 법인이 분양 매출로 회계 처리했어요. 이 말은 B 법인이 돈을 다 주고 그거를 A 법인한테 받은 걸로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매매 거래 형식으로 보아 건축물 호텔 부분은 B 걸로 받는가요? A 걸로 받는가요? A 거죠. 호텔은 A 거고 숙박시설만 B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은 그런데 A 호텔 부분도 누가 돈을 다 줘버렸는가요? B가 줘버렸죠. B가 다 줬으니까 이 경우는 호텔 부분의 원시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를 B로 봐야 된가요? A로 봐야 된가요? 그랬어요. 돈을 준 사람이 누군가요? B가 돈을 줬죠. B가 돈을 줬으니까 실제로는 공사비를 누가 부담했으니까 B가 부담했으니까 B 법인 걸로 보고 B 법인이 원시 취득으로 보고 B가 A한테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러면 A는 원시 취득으로 봐야 맞는가? A는 B한테 산 걸로 봐야 된가? 산 걸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가면 풀 수는 있어요.
자, 이제 맞는가 가봐요. 자, 거기에서 세 번째 줄 중간부터 봐보세요. 자, B 법인이 A 법인으로부터 정상금 수령에 대해서 법인 장부상의 매매 거래 형태로 반영하여 매출 거래로 기재된 기재된 사실만 B 법인을 쟁점 건물의 원시 취득자로 볼 수 없고 A 법인을 쟁점 건축물의 원시 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완전 말이 달라졌죠. 근데 실제로 B가 정산을 했지만 원래 계약 자체가 호텔은 누구 걸로 보고 A로 보고 숙박 부분은 B로 보는데 B가 돈을 다 줬다고 하더라도 건물 전체를 통으로 자기가 B가 건물을 건축했다는 이야기인가 남이 해놓은 것을 해놓을 때 그 돈을 줬다는 이야기인가? 자, 예를 들어 이 건물, 우리 학원 건물 하면 예를 들어봐요. 학원 건물 중에서 건물을 제가 A 건설업자한테 이 건물을 하나 지어주세요 하고 돈을 다 줬어. 근데 돈을 다 준 당사자가 누군가요? B. 돈은 다 줬는데 그런데 이 중에 건물 중에 일부는 호텔이고 일부는 숙박시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B가 자기가 건물을 새로 올렸는가요? 남이 올려놓은 걸 내가 가져왔는가? 남이 올려놓은 거. 그러니까 B는 자기가 건물을 신축해서 A에게 팔았다고는 본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라고 본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라고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한 번 정도 읽어놓으면 요거는요. 실제로 내가 돈을 다 줬더라도 실제 A 부분하고 B 부분은 서로 나눠서 처리했으니까 호텔은 A 거고 또 숙박은 B 거니까 B가 A를 대신해서 돈을 줬더라도 그거는 그 서로 간에는 별개고 건물 호텔 부분은 A가 납세음자가 되고 숙박 부분은 B가 됩니다. 이렇게만 상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모르면 보고 읽으셔야 돼요. 보고 알려주셔야 돼. 그런데 실수하신 게 뭐였냐면 모르면 누구한테 보내요 그랬는가? 세무사한테 보내요 그랬잖아요. 세무사한테 보내면 우리 사무실에 고객이 이제 오는가 안 오는가? 안 와요. 다 보내면 계속 세무사 보내. 계속 보내. 우리 사무실에 누가 와? 아무도 안 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른다고 넘기지 마시고 이거를 인터넷 조회를 하면 이걸 간단하게 앞에 몇 개만 인터넷에서 중요 키만 인터넷 조회를 해봐요. 그러면 검색이 나와. 그럼 검색이 나오면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요거는 요런 거네요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주시고 요렇게 되니까 A법인이 요건 내시고 B법인은 요건 내시는데 요거에 대한 또 더 구체적인 사례는 세무사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중개사 사무실에서 해주셔야 돼. 요 정도. 그래서 이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긴 하는데 여기 노는 이유가 요런 내용들을 이게 뭐 어렵다고 피해가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실문할 때 읽어보면 충분히 다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제 6번 한번 가봐요. 자, 요것도 우리 과점 주주하고 관련된 거 이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배웠는데 과점 주주하고 관련된 것은 조금 사장님들이 물어봐요. 그럼 이게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가 이게 없는 사람이 물어보겠는가? 그렇죠. 그러면 세무사한테 가세요 그래야 된가요? 어떻게든지 꼬드겨야 된가요? 꼬드겨야지요. 돈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든지 꼬드겨서 우리 사무실에서 상담해야죠. 자, 이제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책 안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게 맞겠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같은 날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이 되고 자, 그럼 오늘 날짜를 볼게요. 7월 13일 날 제가 과점 주주가 됐어요. 자, 과점 주주가 됐는데 제가 주식을 오전 10시에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 주주가 됐어. 자, 그런데 이후에 부동산을 또 우리 회사가 7월 13일 날 우리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했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잔금을 오후 3시에 잔금을 지불했어. 자, 그러면 날짜가 같은 날에 이루어졌는가요? 다른 날에 이루어졌는가요? 같은 날.
자, 7월 13일 같은 날. 자, 그러면 먼저 과점주주 지위가 성립하고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을 해요.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 의제 취득으로 보아서 취득세 과점주주는 자, 이제 과점주주는 우리가 우리가 배웠던 걸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그 회사의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내 지분율만큼 취득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과세 대상물 속에 오후 3시에 취득한 부동산이 여기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속에 같은 날 이루어졌으니까 과세 대상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2대 1로 갈렸어요. 이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갈렸어. 자, 그럼 오전 10시니까 자,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날 여기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내가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그래서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요 시간의 개념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됐어요. 법에가 시간의 개념이 시차 개념이 명시가 안 됐어요. 자, 거기까지 알려드렸어요. 시차 개념이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오전 10시에 과점주주가 된 사람이 오후 3시에 우리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기가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이 속에는 물건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죠. 내가 10시에는 없었잖아요. 10시 이후에 샀잖아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된 날 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고 배웠는가 없다고 배웠는가? 없다고 배웠죠. 과점주주가 된 후에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회사는 세금을 내지만 과점주주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 걸 책을 찾아보셔야 돼. 그러면 지금 이 과세 대상물 속에는 내가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시기상으로, 시간상으로 들어있었는가 안 들어있었는가? 안 들어있었죠. 안 들어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 과점주주는 오늘 같은 날 취득했더라도 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소송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아니 지금 무슨 소리냐? 나는 오전 10시에 주식을 산 사람이다. 오전 10시에 주식을 산 거 봐라. 날 시간적으로. 그런데 회사가 오후 3시에 잔금을 주고 이건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냐. 잔금이 오후 3시지 않았냐. 그러면 나는 내가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요 부동산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는 세금 안 내야 된다. 그리고 따졌어.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판결은 네, 맞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죠. 자, 오른쪽 제일 위쪽을 보세요. 자, 두 줄만 보세요. 같은 날 과점주주 지위가 먼저 성립하고 이후에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의제 취득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그 배경 설명을 왼쪽에다 다 깔아놨어요. 왼쪽에다 배경 설명해놨으니까 참고로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한 배경을 깔아놨으니까 그거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과점주주가 됐을 때 내가 시간상으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회사의 물건이 그때까지 없었으면 나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런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까지 내버리면 곤란하겠죠. 시험 문제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제가요 과점주주가 돼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가 물건을 살 때 주식을 먼저 사고 나서 부동산 잔금을 치르세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먼저 되시고 회사가 부동산을 살 내용이 있으면 내가 먼저 주식을 사고 나서 잔금 결제를 부동산에 대한 잔금 결제를 조금만 늦추세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봐서 부동산 취득이 늦었으니까 이런 경우는 취득세 안 내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피해 가시면 돼요. 이게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건 탈세가 아니라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법에가 아직은 요 시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어요.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세법편을 일방 우리 돈 내는 국민 편을 들겠는가 정부 편을 들겠는가? 사실은 같은 날이면 납세자 편을 들어줘요. 네, 법원에서는 납세자 편을 들어줘요. 이제 그 과세권자들은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 편을 들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의 판결은 납세자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같은 날 우리가 움직이면 이런 거 배웠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 동일한 날 같은 날 동시에 물건을 팔았을 때는 누가 선택한 순서다. 납세자. 본인이 선택한 순서다. 그래서 언제나 동일한 날 같은 날 이루어졌을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불리하게 판단한다. 유리하게 판단한다. 이것만 알아도 이걸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날 같은 날 이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1세대 2주택인데 내가 오늘 이 집을 팔려고 그래. 그런데 내 다른 가족이 내가 오늘 잔금날이고 오늘 가족이 세대를 분가시켰네. 세대를 내가 오늘 집을 팔고 오늘 당일날 세대 분가를 집 있는 사람 세대 분가해서 나눴어. 그러면 그거는 분가하고 잔금을 치른 걸로 본다. 잔금을 치르고 분가한 걸로 본다. 누구에게 유리하게 본다? 납세자. 그럼 먼저 세대 분가한 걸로 봐준다? 안 한 걸로 봐준다? 그렇죠. 바로 그거. 이제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걸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동일한 날 이루어진 게 있으면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라, 불리하게 판단해라, 유리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과세 대상물하고 관련된 거에서 상담할 때 이제 요령을 조금은 알려드렸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상담할 때 보니까 몇 개만 이렇게 해보면 연관된 게 엄청 많겠는데 하고 아실 거예요. 연관고리를 찾아내시면 돼.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해보죠.